안녕하세요. 시니어 마음은 골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명절에는 후회 없이 보내고 싶다. 후회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녀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 말은 안 해서 편안했다는 뜻일까요? 사실 둘 다입니다. 말을 해도 후회가 없고 안 해도 후회가 없는 명절. 그게 진짜 후회 없는 명절이겠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절만 되면 이번에는 말해야지 다짐했다가 막상 식탁 앞에 앉으면 말이 목구멍에서 안 나오는 그 이유를요. 첫째, 가족 대화는 원래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뒤에 숨은 마음, 그 메타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둘째, 우리는 대화가 불편해지면 무의식적으로 가면을 씁니다. 맞춰주거나 공격하거나 논리로 무장하거나 회피하거나. 셋째, 나이가 들수록 가족 갈등 같은 강한 자극에 더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할까가 아니라 왜 이 말을 하고 싶은 걸까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표현인지, 통제인지, 인정인지를 스스로가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인식하는 것까지가 말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오늘 내용만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음 정리는 했습니다. 왜 하고 싶은지도 알았습니다. 기대하는 것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건데요? 명절 식탁에 앉아서 자녀 얼굴을 마주보고 첫 마디를 어떻게 꺼내야 관계가 안 틀어질까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서 발견한 첫 마디의 법칙, 나 전달법, 그리고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용기까지 실제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대화를 망치는 것과 살리는 것, 그 차이는 단 3분 안에 결정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존 가트만이라는 심리학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트만은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40년 넘게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를 연구한 분입니다. 그의 연구실은 사랑의 연구소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유명했는데요. 수천 쌍의 부부가 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어떤 대화가 관계를 좋게 만들고 어떤 대화가 관계를 망가뜨리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연구에서 가트만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화의 처음 3분이 그 대화의 결과를 96% 예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따라 그 대화가 어떻게 끝나는지가 거의 결정된다는 겁니다. 가트만은 대화의 시작 방법을 부드러운 시작과 거친 시작의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부드러운 시작이란 대화를 시작할 때 비난이나 공격 없이 자기 감정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꺼내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거친 시작은 비난이나 비꼬기 혹은 너는 맨날 그래와 같이 일반화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가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거친 시작으로 시작된 대화는 96%의 확률로 부정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무리 중간에 좋은 말을 해도 첫 마디가 공격적이면 상대방은 이미 방어 모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모 자녀 사이의 대화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거친 시작을 먼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연락을 안 하니?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냐? 너희들은 맨날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면 자녀는 즉시 방어적이 됩니다. 또 시작이네. 엄마는 맨날 이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 이후에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부드러운 시작의 예를 볼까요? 요즘 내 목소리를 좀 자주 듣고 싶더라. 엄마가 요즘 좀 심심했나 봐. 내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바쁜 거 아는데 가끔 전화 오면 엄마는 그날 하루가 좋아. 같은 마음인데 첫 마디가 다릅니다. 차이가 뭘까요? 거친 시작은 너는 맨날과 같이 너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시작은 나로 시작합니다. 엄마가 요즘 나는 좀 내가 그랬나 봐와 같이 말이죠.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너는 왜 연락을 안 하니? 라고 들으면 자녀의 뇌에서는 공격당하고 있다는 신호가 켜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방어 또는 반격 모드가 작동해요. 나도 바빠서 그래. 엄마도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이런 식으로요. 엄마가 요즘 내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라고 들으면 자녀의 뇌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는 신호가 켜집니다. 방어할 필요가 없으니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만능은 아닙니다. 부드럽게 시작해도 대화가 어긋날 수 있고 자녀가 여전히 무심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같음한도 100%라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확률의 문제입니다. 부드럽게 시작하면 대화가 좋은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거칠게 시작하면 그 확률이 거의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시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너는 왜 연락을 안 하니? 라고 말하면 내 안에서도 분노와 서운함이 증폭됩니다. 공격적인 말은 말하는 사람의 감정도 공격적으로 만들거든요. 반면에 엄마가 요즘 내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라고 말하면 내 안에서도 부드러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서운함보다는 그리움, 분노보다는 애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나 자신의 감정 상태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가트만이 부드러운 시작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가트만의 부드러운 시작과 함께 또 하나 살펴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마셜 로젠버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만든 비폭력 대화라는 방법입니다. 로젠버그는 2015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갈등 해결과 소통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 분이에요. 그의 대표적 저서 비폭력 대화는 한국에서도 많이 읽힌 책입니다. 로젠버그가 제안한 비폭력 대화의 구조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4개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단은 관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단계죠.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 없이요. 예를 들면 지난 한 달 동안 전화가 한 번 왔어라고 하면 이것은 관찰입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너는 맨날 연락을 안 해라고 하면 이것은 관찰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맨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반화가 되고 상대방은 맨날은 아니잖아 라고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 계단은 느낌입니다. 그 관찰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좀 서운했어. 솔직히 좀 외로웠어. 이렇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낌과 생각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생각, 더 정확히는 해석입니다. 자녀가 실제로 무시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나는 무시한 적 없어라고 반박하게 됩니다. 전화가 뜸하니까 엄마는 좀 쓸쓸했어. 이것이 느낌입니다. 쓸쓸했다는 것은 내 감정이니까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계단은 필요입니다. 그 느낌의 바탕에 있는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도 내 삶이 궁금하거든. 내 목소리를 들으면 안심이 되니까. 이런 말들은 나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필요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네 번째 계단은 요청입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요청을 하는 거죠. 한 달에 한두 번은 통화했으면 좋겠어. 바쁘면 카톡이라도 가끔 보내줄 수 있을까? 이렇게요. 자, 이 네 단계를 모두 이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화가 한 번 왔더라. 엄마는 좀 쓸쓸했어. 내 목소리를 들으면 안심이 되거든. 바쁘겠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통화했으면 좋겠어. 이것을 처음 들으시면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말해야 하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대화에서 이 네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며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공식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자녀가 엄마 어디서 뭘 배워왔어? 하고 눈치챌 수도 있고요. 로젠버그 자신도 이것을 공식으로 외워서 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네 단계는 말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하나의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말할 때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자연스럽게 꺼내도 충분합니다. 요즘 내 전화가 뜸하니까 엄마가 좀 쓸쓸하더라. 이 한마디 안에 관찰과 느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굳이 네 단계를 다 밟을 필요 없이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달됩니다. 핵심은 구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너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전하는 방향. 이 방향만 맞으면 형식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비폭력 대화의 네 단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마지막 요청 단계입니다. 로젠버그는 요청과 강요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요청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강요는 상대방이 거절하면 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요청이 되려면 자녀가 엄마, 솔직히 한 달에 한 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거절했을 때 그래, 너는 원래 그렇지. 부모한테 관심이 없으니까라고 반응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요청이 아니라 강요였던 겁니다. 비난이나 죄책감 유발처럼 거절에 대한 벌이 따라오니까요. 이것이 왜 어려운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에서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줘는
결코 과한 요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소박한 바람이죠. 수십 년을 키운 자녀에게 한 달에 전화 한 번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한 통의 전화가 생각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30분, 1시간이 걸리고 통화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의무감으로 하는 전화가 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피상적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필요와 자녀의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간극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완전히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요청과 강요를 구분하는 출발점입니다. 요청은 내 마음은 이렇다를 전하되 상대방의 반응은 상대방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요청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강요에는 반발하지만 진심 어린 요청에는 마음이 열리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여기서 잠깐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2020년에 개봉한 영화 미나리를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정이삭 감독의 작품이고 윤여정 선생님이 순자 할머니 역을 맡아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으셨죠. 이 영화에서 순자 할머니는 한국에서 미국 아칸소로 건너와 손주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할머니와 손주 데이빗의 관계가 영화의 중심축 중 하나인데요. 순자 할머니의 소통 방식은 솔직히 말하면 교과서적이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때로는 투박하고, 때로는 직설적이고, 때로는 엉뚱합니다. 비폭력 대화의 4단계 같은 건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할머니의 말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할머니의 진심이에요. 할머니가 손주에게 하는 말들은 세련되지 않지만 거짓이 없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하고,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하고, 화나면 화난다고 합니다.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말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할머니를 어색해하던 손주 데이빗이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에게 마음을 엽니다. 세련된 대화법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의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영화를 왜 이야기하느냐면요. 앞에서 비폭력 대화니 부드러운 시작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나는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데 하고 부담을 느끼신 분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괜찮습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투박해도 됩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데 요즘 좀 보고 싶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비폭력 대화의 4단계를 완벽하게 밟지 않아도 이 한마디에 관찰도 있고 느낌도 있고 필요도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심리학적 원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칙이 아니라 왜 어떤 말은 통하고 어떤 말은 안 통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틀입니다.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말이 달라지는 거지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는 게 아니니까요. 순자 할머니처럼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한마디. 그것이면 됩니다. 드라마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2018년에 방영된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맞는 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 마음을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때로는 말해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을 다해 말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에게는 다른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한 메타메시지의 엇갈림이 여기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의 가치는 상대방이 알아듣느냐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밖으로 꺼내는 행위 자체가 그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 됩니다. 속으로만 삭히고 있으면 감정이 뒤엉켜서 점점 무거워지지만 밖으로 꺼내면 상대방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게슈탈트 심리 치료의 미완의 과업과도 연결됩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완결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대화의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화란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대화란 내 마음을 전했다는 것 자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방식으로. 그리고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연습과 노력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자녀가 엄마 미안해. 앞으로 더 자주 연락할게라고 말해주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내 마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당장은 반응이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부모의 말이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씨앗처럼 마음에 심어져서 천천히 자라나는 거예요. 다만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김윤나 작가의 에세이 말그릇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빌려오겠습니다. 김윤나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그릇의 크기만큼 담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으면 상대방의 그릇이 작아서 내 말을 못 담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자녀의 그릇이 작아서 내 마음을 다 받아주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내 말의 그릇을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담고 싶은 마음은 크고 깊은데 그것을 담아내는 말의 그릇이 작으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운함을 전하고 싶은데 비난의 그릇에 담으면 상대방에게는 서운함이 아니라 공격이 전달됩니다. 그리움을 전하고 싶은데 원망의 그릇에 담으면 상대방에게는 그리움이 아니라 죄책감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내 마음에 맞는 그릇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어떤 그릇에 담아야 내가 원하는 모양 그대로 전달될까? 이것이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가트만의 부드러운 시작도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도 결국은 마음에 맞는 그릇을 고르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요즘 시니어분들의 소통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소통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명절 식탁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어요. 이때 아니면 언제 말하겠어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카카오톡이 있고, 영상통화가 있고, 음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60대, 70대 시니어 분들도 카카오톡을 능숙하게 사용하시면서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꼭 명절 식탁에서 모든 말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만나서 하기 어려운 말이 있다면 명절이 끝나고 며칠 뒤에 카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엄마가 명절 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막상 못했어. 사실은 이렇게 글로 보내면 오히려 더 정리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면 감정이 앞서서 의도와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글로 쓰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다듬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도 글로 받으면 바로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충분히 생각한 뒤에 답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채널은 다양합니다. 명절 식탁만이 유일한 기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말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심리학이 발견한 몇 가지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존 가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의 처음 3분이 대화의 결과를 거의 결정합니다. 너는 왜?로 시작하는 거친 시작 대신 나는 또는 엄마가로 시작하는 부드러운 시작이 대화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둘째,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는 관찰, 느낌, 필요, 요청의 4단계를 제안합니다. 공식처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말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틀로 활용하면 가족과의 대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청과 강요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청은 거절을 허용하는 것이고 강요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영화 미나리의 순자 할머니처럼 투박해도 진심이 담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넷째, 대화의 성공은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전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가 보여주듯 말해도 당장은 통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말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째, 꼭 명절 식탁에서 모든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톡 한 줄, 명절 후에 전화 한 통도 소중한 대화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솔직하게 답하면 둘 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말하세요 또는 말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선택하세요입니다. 말하는 것도 선택이고 말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다만 말하지 못하는 것과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두려움에 의한 회피이고 후자는 판단에 의한 결정입니다. 전자는 후회를 남기고 후자는 평안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말하지 못하는 경험이 아니라 선택하는 경험을 하시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 서운한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즐기겠다. 내 마음은 내가 알고 있으니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감정을 내가 돌볼 수 있다는 자기 신뢰에서 나오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알아줘야만 내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믿음. 이것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요즘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하나의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맞추는 부모에서 자기 삶을 사는 부모로의 전환입니다. 자녀의 반응에 내 감정을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은 내가 돌보고 내 삶은 내가 꾸려가는 것. 이것이 무심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자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대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기대의 충족 여부에 내 행복 전체를 걸어두지 않는 것. 자녀와의 관계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기 삶을 사는 부모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자녀들과의 관계를 주제로 다룬 시리즈 영상들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작업을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나는 이번 명절에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그 말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나는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가? 이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바로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든 안 하든 마음을 정돈하고 명절을 맞이하는 것과 정돈하지 않고 맞이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정돈하지 않으면 명절 내내 마음이 붕 떠 있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계속 맴돌면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음식 맛도 잘 모르겠고 손주가 재롱을 부려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말이죠. 정돈하고 가면 마음이 좀 더 편합니다. 나는 이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결정이 있으니까요. 말하기로 했으면 말하기로 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기로 했으면 말하지 않기로 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 눈이 부시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김혜자 선생님이 주연을 맡으셨죠. 이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서 김혜자 선생님이 연기한 노년의 여성이 이런 독백을 합니다. 정확한 대사는 아니지만 그 장면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후회되는 것들이 있다. 하지 못한 말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내 인생이다. 하지 못한 말이 있다는 것.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습니다. 완벽한 대화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완벽하지 못한 부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명절에 말을 하셨든 하지 못하셨든 또는 하지 않기로 선택하셨든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노년 심리학 연구자들이 시니어들을 인터뷰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웁니다. 동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80대, 9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를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숙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는 중입니다. 평생에 걸쳐서요.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끝에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또는 떨리지만 내 마음을 전하기로 결정하는 것. 어느 쪽이든 그것이 나의 선택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돈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말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왜 이 말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 이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이번 명절은 지난 명절과 다를 겁니다. 완벽한 대화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삶의 일부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말을 할 때는 첫 마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왜가 아니라 나는 또는 엄마가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투박해도 괜찮습니다. 둘째,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돈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번 명절, 완벽한 대화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아니, 한마디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소중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시인 나태주 선생님의 시 풀꽃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를 가족 간의 대화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마음이 있고, 오래 보아야 느껴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내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오래 들여다봅니다. 한두 번 대화가 안 풀렸다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배움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는 중입니다. 자세히 오래 보면서요. 이번 명절 자녀의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시고 오래 담아두세요. 말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혼자 보내는 명절이 외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식탁이 너무 조용해서 전화기를 자꾸 보게 되어서,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곳이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있는 그대로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 기억하시나요? 말을 하는 것도 용기지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도 용기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자 있는 시간도 그냥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와 마주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마음은 골든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